네, 안녕하십니까. IT 집방송 토크IT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못 뵐 것 같아가지고요. 크리스마스 기분 좀 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서버가, 요즘 이제 서버가 뭐 하이퍼 컨버지다 해서 서버가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대리 MC에서 이번에 12월 달에 그 파워 엣지 서버 웨이브 2가 나왔거든요. 14G 파워 엣지. 그래서 요것은 가서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대리 MC의 정진환 부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부장님, 그래서 이렇게 산타모니스 하니까 훨씬 더 낫죠? 어때요? 제가 그 11년 동안 네. 1,500분 넘는 분하고 토크IT를 했거든요. 토크를 했는데, 이렇게 산타모자를 쓰신 분은 처음이에요. 부장님. 영광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네. 어떠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네. 이것도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네. 이게 또 마음도 편하고 네네.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네네. 앞으로 내년에 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분위기도 괜찮죠? 네? 앞으로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절마다 또 그때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해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부장님은 이제 서버 쪽에 그 종사하신 지 꽤 되셨죠? 얼굴로 보니 약간 연식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죠? 10년 이상 되셨죠? 엄청 동안이긴 한데 10년 이상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15년 정도 서버 업계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참 이게 재밌는 게 X86과 어떻게 보면 좀 궤를 같이 하는. 네. 제가 사실 한 15년, 16년 전에 IT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사실 그때는 IT 업계가 대부분 다 유닉스 서버를 쓰던 유닉스의 아주 강세인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 닷컴 버블이나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오면서 X86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X86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X86을 시작했습니까? 저는 X86을 시작했습니다. 야, X86 원조구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근데 무엇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닉스보다 X86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부장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X86의 서버가 확 가는 그 변곡점이 왜 이루어졌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유닉스 서버가 대세이던 시절에서 X86으로 좀 넘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가 유닉스가 엄청나게 셌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아직도 뭐 유닉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유닉스 시스템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이제 X86이라고 하는 좀 오픈 스탠다드 되어 있는 아키텍처로 넘어오게 된 건 사실 가상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제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었고 또 가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그거에 적합한 플랫폼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사실 이제 X86이 가장 부합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X86 서버 시장이 그래서 한 200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2010년 정도. 그렇죠. 2010년, 2008년, 9년, 10년 이때가 사실 또 이제 큰 변곡점이 됐고 또 그 당시에 인텔의 제온 CPU나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X86 서버를 고객분들이 사실 이제 바잉을 안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인텔의 칩셋이나 이런 것들이 유닉스의 칩셋들보다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까지 가상화가 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서버도 변하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제 8, 9년 전 얘기고 요즘도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또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장표를 사실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IT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IT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IT의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뭐 주요 시스템들의 IT 그러다 보면 사실 고객분들께서 IT 인프라를 구매하려고 하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버, 좋은 서버 몇 대. 좋은 스토리지 한 대, 뭐, 아니면 뭐, 네트워킹? 뭐, 이 정도가 갖춰지면, 우리가 원하는 뭐, ERP 서비스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포커스 하시는 게, 조금 더 브랜드에, 좀 가치 있는, 좀 비싸더라도 훨씬 더 많은 성능을 내줄 수가 있는, 이런 거에 이제 많이
고객분들께서 이제 포커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요새는 많은 뭐 그냥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렇죠.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또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하위 키워드들로 나오는 게 뭐 빅데이터, AI, 뭐 IoT 이런 인프라들이 사실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인프라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하이퍼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주요 서버 좋은 거를 한두 대 사서 쓰던 서버 시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서버들이 한두 대가 아닌 거죠. 예를 100대, 200노드, 뭐 300노드 이런 서버 시장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서버 시장들이 열리게 되면서 고객분들이 사실 이제 중심으로 갖고 보시던 것들이 예전에는 뭐 설명드렸던 좋은 거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 워크로드에 적합한 거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맞춤형과 가성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뭐 저희 14지 서버이기도 하지만 14지 서버 웨이브 2라고 하는 주제 꼭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웨이브 2라는 건 웨이브 1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웨이브 1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웨이브 1이 올해 7월달에 나왔죠. 맞습니다. 그때 7월에 출시된 웨이브 1 같은 경우는 고객의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인프라들을 저희가 이제 커버리지 하기 위한 저희로 얘기하면 이제 뭐 메인스트림급의 서버 라인업들이 이제 웨이브 1도 출시가 되고 웨이브 2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에 다양성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사실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신 코어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시는데 필요한 인프라들이 제공이 되고 웨이브 2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메울 수 없는 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고객의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라인업들로 출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좀 이렇게 다양한 그 라인업이 이제 구비가 됐네요. 그 맞춤형으로. 자, 요즘 이제 서버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뭐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가 큰 서버 기술의 변화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플래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뭐 SSD라고 하는 반도체 형태의 이제 저장장치나 이런 것들 매체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또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IO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던 방식이랑은 훨씬 더 이제 달라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이 폼에서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GPU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 뭐 이건 또 뭐 또 분석이 워낙 또 대세니까. 대세죠. 그러니까 알파고 이후로 그 국내에서도 뭐 GPU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졌고 그러면 GPU를 얼마나 수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중심이 되지만 그런 걸 수용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플랫폼들이 뭐가 있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이제 서버 이제 많은 분들 필드에서 만나실 텐데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이제 컨버전스 인프라 CI라든지 HC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어떤가요?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로 바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물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4차 산업을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오고는 있고 분명히 내가 내 생활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4차로 넘어왔다라는 걸 내가 완전히 체감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사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고려를 하시는 거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는 이제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프라가 저렇게 변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형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관점은 이제 고객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항상 거죠? 염두는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추세를 지켜보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 더 적합한 것들이 나올 때를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이제 웨이브 1이 7월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웨이브 2가 12월달에 나왔는데, 뭐 웨이브 1과 웨이브 2에서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웨이브 2에서는 좀 다양한 그 선택의 폭을 넓힌 겁니까? 그쵸.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게 쉽게 우리가 그냥 뭐 키워드 하나로 정리해라고 하면은 고객분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고객이겠죠. 고객분들께서 선택할 수가 있는 선택의 다양한 폭을 넓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로 이걸 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우리의 뭐 변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하이퍼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가장 부합하는 플랫폼들이 어떤 거냐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많은 벤더들이 내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만으로 우리의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가 있나? 네. 그리고 소화는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그럼 비용적으로 합리적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이게 가장 우리한테 적합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시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기 표에도 있는 것처럼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고객의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라인업들로 쪼개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제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끔 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게끔 이제 그런 라인업들을 준비를 해놓은 게. 자, 이제 한번 예.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피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이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게 라인업인가요? 저희가 서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그래도 아무리 GPU 하지만 CPU를 그래도 안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안 알아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뭐 큰 제목 중에 하나가 14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서버의 제너레이션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서버의 제너레이션, x86 서버의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거는 결국 사실 인텔 CPU의 이제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와 맥을 같이 해요. 네. 왜냐면 이 x86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서버 자체가 실제 뭐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왜 x86이라고 하는지? X86? 네. 왜 x86 서버라고 얘기를 할까요? 요즘 왜 이렇게 게스트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네. 뭐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텔의 CPU 코드명이 86으로 끝나요. 그래. 우리가 그렇죠. 286, 386, 뭐 486, 586 그렇죠. 앞에 X를 붙여가지고 그 X86을 채용하고 있는 서버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뭐 CPU를 인텔만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대략 우리가 큰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X8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범용 CPU, 인텔의 범용 CPU를 그렇죠? 채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스카이레이크 SP 있지 않습니까? 요 14세대 요 CPU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코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세대보다도 이제 비약적으로 늘어난 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그리고 브로델이라고 하는 CPU 이전 세대 CPU에서는 22코어까지 제공을 하던 게 28코어로 늘어났죠. 근데 이게 좀 CPU 설명을 계속 드리면 사실 안 되긴 하겠지만 뭐 꼭 중요한 꼭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사실 인텔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 18코어 그러니까 코어를 한정되어 있는 다이 내에서 코어를 늘리는 게 과연 좋은 거냐라는 것도 이 CPU 아키텍처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코어들 간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줘야 되기도 오히려 오버히트도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인텔이 가지고 있던 브로드웰까지의 이제 코드명에서 가져가던 재원 코드명에서 가져가던 그 이제 링버스라고 하는 구조를 그러니까 코어 간에 연결을 해주는 이제 그 구조 자체를 풀메시라고 하는 구조로 변경을 했어요. 이런 구조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코어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 뭐 2.3 코어 기가헤르츠에 그다음에 뭐 코어가 8코어다. 근데 이게 이전 세대에도 2.3GHz 8코어였고 이게 다음 세대에도 2.3GHz 예를 들어 8코어인데 그럼 성능이 누가 더 좋은데? 왜냐하면 2.3GHz라는 건 아주 명확한 수치예요. 그렇죠. 2.3GHz번 그냥 연초에 연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게 8개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코어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코어 간의 연결을 해주는 연산이나 이런 것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주는 이제 뭐 메시 구조나 또는 이 코어 간의 연결을 해주는 뭐 CPU 간에 연결을 해주는 뭐 인터커넥팅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 또 CPU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밴드위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게끔 이제 좀 뭐 기존의 그 메모리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리고 그 채널당 메모리 매핑하는 것들을 좀 줄여서 실제 메모리 가용률이나 이런 것 밴드위스를 이제 확 올려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인텔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 자체가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인메모리에서 분석을 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분석을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키텍처, X86 아키텍처가 좋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아키텍처로 이게 다 대응이 될까? 이게 고객이 원하는 연산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해서 아키텍처를 변경을 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플랫폼들도 같이 그러면 고객분들이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트렌드로 가니까 플랫폼을 이런 것들을 풀 서포트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하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14세대 서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뭐야 X86의 원조답게 원조까지는 너무 과찬이시고요. 이 CPU 레벨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좋네요. 자, 여기 뭐 이것저것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요. 이 서버 14세대 서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뭐 주요 자세히 나오겠죠? 있기는 한데요. 그거에 없는 것 중에 좀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트 옵티마이즈 저희 이 스토리지라고 해서 부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디스크 구성을 할 때 OS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퍼레이팅을 위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이제 서버에 있는 디스크 2장을 미러로 구성을 해서 거기다 OS 설치를 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셔서 구동을 하셨어요. 근데 요새 이제 워낙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뭐 분산 파일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에 디스크를 많이 이제 꽂고 이거를 이제 스토리지 노드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토리지 디스크 OS를 위해서 할당하는 디스크도 아까운 거예요. 구공원들. 여기다가도 데이터를 넣으면 조금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트마이즈라고 해가지고 PCI 슬롯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우리 M.2 SSD를 장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OS나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을 하고 앞에 있는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풀 사용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고요. 근데 기술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뒤에 잠깐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멀티 벡터링 쿨링이라는데 이게 그 뭐 쿨링 시스템도 뭐가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유연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어떤 뜻이죠? 멀티 벡터링이라 쓰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고객분들이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하는 건 그거죠. 성능. 첫 번째 서버라고 하면은 성능을 생각을 하시는데 뭐 CPU 설명하고 나서 바로 뭐 이렇게 쿨링을 뭐 이렇게 앞에 전면에서 내세우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까?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지? 이게 뭐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CPU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28코어까지 올라갑니다. 뭐 200W 정도까지 막 CPU들이 써요. 그런 것들이 이제 2장이 들어가고 메모리도 24DIMM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NVMe SSD나 또는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뭐 24장씩 막 다 들어가요. 투유 샤시에 한정되어 있는 샤시에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집 쪽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풀리 채용을 할 수가 있는 샤시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뿐만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새는 거기다가 GPU를 막 4장씩 꽂고 3장씩 꽂고 막 이러죠. GPU 막 300W짜리 이런 것들이 막 3장, 4장.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요새 저희가 또 FPG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반도체 엑셀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툴들인데 이런 카드들이 이제 엑셀레이션을 위해 가지고 서버에 집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서버가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서 사실 견뎌내지 않는데 사실 그게 관건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꼽는 거는 많이 꼽아. 근데 얼마나 버틸래? 안정성에서. 그쵸. 이거 안 꺼지니? 그 다음에 그러면 쿨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아키텍처를 채용을 해가지고 뭐 그런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뒤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카드나 이런 것들을 꼽아놓고 그 카드가 사용하는 발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쿨링을 조정을 해주는 게 오토메이션하게 맞춤형으로? 그렇죠. 오토메이션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로드 밸런서 하듯이? 그렇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기기가 알아서 이제 센서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쿨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쿨링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개런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프레시에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기술인데 그것도 사실 뭐 예전 시대부터 해서 1.0, 2.0까지 발전을 하면서 실제 이제 거의 뭐 40도가 되는 상온에서도 서버를 쿨링 없이 운영을 해도 예를 들어 뭐 24시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그러니까 365일 운영을 하는 걸 개런티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높은 아주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이제 기준 중에 하나인 거죠.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요즘 같은 정말 이런 시대에는 그 서버에서 쿨링이 점점 중요해지겠네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쿨링이 굉장히 뭔가 인텔리전트하게 자동화되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사용자들은 꼭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런 기능들을 예를 들어 이제 무시를 하면 뭐 처음에는 고집적이고 다 좋아. 성능은 좋지만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이제 뭐 서버들이 죽는다든가 다운이 된다든가 또는 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안 나와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MVD는 또 뭡니까? 요새 뭐야? MV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MVD는 또 뭐죠? 우리가 이건 또 쉽게 그냥 어차피 오늘 이 세션에 들어와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서버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라 네네. 제가 뭐 메모리나 이런 거 기술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빠르게 이제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해주고 뭐 최고의 IOPS나 이런 네네. 것들 제공을 해주는 건 실제 뭐 SSD나 NVMe SSD나 이런 게 아니라 메모리예요. 네. 그리고 메모리에 로딩이 되고 그게 CPU랑 연산이 되는데 근데 메모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실제 메모리는 이게 휘발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날아가죠. 그렇죠. 날아가는 네, 게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저장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결정을 좀 보완을 해서 실제 이제 낸드 플래시를 메모리에다가 달아서 낸드 저장이 플래시를? 되는 메모리인 거예요. 그래서 MV가 붙었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저장이 되는 매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디바이스, 블록 디바이스나 이런 걸 쓰는 것처럼 디스크나 SSD를 쓰는 것처럼 여기다 데이터를 올려놓고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술들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좀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여기 장표를 붙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메모리가 아닌 그 미디어 매체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거는 NVMe SSD, 맞아요. PCI 타입의 SSD인데 그렇죠. 이게 IOPS를 하나가 내면 한 7만에서 8만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NVLink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퀄 2016년에서 테스트를 한 건데 내용을 보면은 한 16만, 17만 IOPS가 나와요. 여기서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DB에서 더 중요한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나노색 단위로 갑니다. 이제 밀리색 단위가 아니라 나노색 단위로 가는데 그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NVMe SSD보다도 실제 10배 정도가 더 낮은 레이턴시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인메모리 기반의 뭐 DB나 뭐 분석이나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사실 또 뭐 한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한계라기보다는 초기 단계.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NVMe도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SSD 쪽에서 이제 적용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라인업이. 자, 서버 관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그 파워 엣지 서버 모바일 관리,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퀵싱크. 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저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서버 매니지먼트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정말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서 이 서버의 그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컨피그레이션 정보나 이 서버의 스테이터스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막 돌돌돌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콘솔 같은 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서버에다가 이렇게 뭐 꽂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서버의 스테이터스를 본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은 이제 뭐 외부 원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세요. 근데 데이터 센터 관리자가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특별한 매체는 아니니까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제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나 이런 이제 일반적인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에 이제 저희가 아이드랙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바일에서도 바로 연동이 될 수 있게. 근데 이거를 꼭 뭐 IP를 치고 들어가고 그걸 하기 위한 특별한 뭐 이런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이 서버의 정보나 뭐 로그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조회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뭔가 작동도 사실 아직까지 컨피그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조회만 하는 수준은 아니고 뭐 어느 정도의 컨피그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에서 작업하는 것만큼 뭐 많은 작업들을 다 풀리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장점이 될 거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렇게 항상 저는 기술을 볼 때 그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설명을 하면 대부분 고객분들이 질문하실 때 그래요. 한계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할지를 보면 참 재밌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는 내 스마트폰 하나로 데이터 센터 다 관리하는 거에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계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13세대도 사실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것만 되는 베젤 전용 베젤이 있었어요. 그 전용 베젤에다가 이 퀵싱크 모듈이랑 걔랑 이제 NFC로 통신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게 샤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14세대 전 서버에서 실제 이걸 이네이블 해가지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뭐 베젤이나 이런 거 없이도.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또 LED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서버를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이제 뭐 에러나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도 변하기도 하고 이거를 한국에서 이렇게 쓰시는 고객이 있나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궁금해져서. 이거를 뭐 메인으로 그런 고객이 있으면, 메인은 안 쓰더라도 쓸 수 있으면 그런 고객을 나중에 만났을 때, 필드에서 만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는 거죠. 형님 어떠셨어요? 하고 해서 그래서 틀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조금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외려 또 저희는 LED 같은 거 서버 샤시에 들어가 있던 LED를 베젤로 빼서 베젤에서 이제 LED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폼팩터가 2U다라고 하면 디스크가 24장 들어간다. 이러면 사실 LED나 이런 거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운영자를 좀 해봤지만. 운영할 입장에서는 사실 그 LED만큼 직관적인 게 없거든요.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어떤 알럿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또 베젤 쪽으로 빼주면서 실제 이제 고객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것들은 또 이제 편하게 고객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해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여기 뭐 커넥션 뷰, 요건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까 아이드랙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이제 그런 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에 내장되어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서버와 스위치 간의 연결이나 이런 이제 패브릭 연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서버의 스위치나 이런 포트 정보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그 매니지먼트 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을 또 오래 하다 보면 결국은 서버가 그리고 용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면 처음에 위치에 그 라인이 꼭 꽂혀 있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또 매뉴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엑셀에는 이 서버가 뭐 어느 스위치 몇 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툴에서 쉽게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밑에 줄에 두 번째 보면 오픈 매니지 엔터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합 관리하는 관리 콘솔인데 이게 뭐 통합 관리란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 낮은 점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오픈 매니지 에센셜이라고 하는 버전을 가지고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게끔 고객분들한테 이제 보통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암만 해도 이제 좀 결국 서버 한 대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고객분들한테 부담이 되세요. 내가 그 서버들 관리하겠다고 매니지먼트 서버를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도 부담도 되시고 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UI 자체가 좀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용을 하시면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는데 저희가 오픈 매니지 엔터프라이즈로 바뀌게 된 거는 이거는 VM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꼭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가상화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개별 VM으로 올리시고 리소스도 뭐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실제 이제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도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 뭐 이런 HTML5나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면서 고객분들이 훨씬 더 이제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됐다. 알겠습니다. 자, 그 아이드랙을 우리가 설명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개념을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기능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이제 중앙 그 서버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관리 칩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칩셋을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이제 이 서버의 모든 매니지먼트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어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누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럼 누가 거기다가 이제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이제 아이드랙 9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툴에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녀석도 사실 이제 없었던 건 아니지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마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아이드랙 9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드랙을 써봤는데 그거 참 느리고 막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제가 아이드랙을 한번 로그인을 하려고 해도 실제 들어가면은 뭐 쓸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그 매니지먼트 툴에 연결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막 로그인하는 30초씩 걸리고 또 이 메뉴나 이런 것들도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산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산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딱딱한 UI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사용하시기도 좀 불편하고 이거 왠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칩셋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바꾸면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돼서 고객이 아주 딱 하면은 바로 응답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UI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을 해서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여튼 뭐 이제는 뭐 서버가 관리해야 될 것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칩셋 자체가 퍼포먼스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아져야 되고 얘가 많은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피지컬, 가상화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보안도가 아니라 이제 보안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엔 내년도에는 뭐 IT 종속되는 게 아니라 보안이 IT하고 같이 동급이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서버를 우리가 선정함에 있어서도 서버에 어떤 보안 기능이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뭐 PD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IT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그렇죠. IT가 이제 우리의 생활이 돼버리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해킹이 되거나 문제가 네. 생겨버리면 네. 문제가 엄청 커지는 이제 사람의 바로 엊그저께 비트코인 거래소 털렸듯이 그죠? 그렇죠. 근데 디지털은 한번 털리면 그죠. 답이 없는 거죠. 한 번에 싹 털리는 거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뭐 아날로그 쪽은 뭐 내가 여기 있는 건 그렇죠. 오프라인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한 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시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서버의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가 되는 거고 하단에 네. 있는 보안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서비스는 결국 서버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서버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꼭지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그러니까 윗줄에 있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이제 시스템 락다운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서버의 하드웨어가 사실 무슨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해킹해? 하드웨어를 해킹하면 또 뭐 할 거야? 그렇죠.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하드웨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그 역할들을 하는 녀석들이 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고 네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펌웨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펌웨어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얘를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하드웨어가 다른 식으로 작동을 하게. 네네네. 아니면 뭐 하드웨어 그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로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아예 변경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스템 락다운이라고 해서 아예 펌웨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면 못 바꾸게 이렇게 이제 잠궈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루트 뭐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이 아주 악의적인 운영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버전을 바꿔버려. 예를 들어 이렇게 악의적인 뭐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를 입었을 때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와 다른 이제 펌웨어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내가 이걸 분석을 해서 시스템을 아예 부팅을 안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부팅을 안 시키고 그리고 원래 내가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했던 원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보관하고 있다가 걔도 그냥 다시 해서 부팅을 시켜요. 안전 모드로? 안전 모드 비슷한 거죠. 안전 모드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셀프 힐링 형태로 실제 이제 부팅을 해서 시스템의 기본적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큐어 디폴트 패스워드라고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재밌는 얘기인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할 때는 벤더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많아요. 근데 그 툴들을 고객분들한테 기본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예를1234, 1234. 왜냐면 그래야지 고객분들이 그거를 한번 해서 바꾸고. 근데 그쵸. 근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안 바꾸셔. 그냥 1, 2, 3, 4로 오면 그냥 1, 2, 3, 4로 쓰세요. 근데 사실 뭐 서버가 내부에서 쓰는 건데 내가 뭐 무시 바꾸니? 라고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은 내부도 뚫리니까. 그렇죠. 내부도 뚫리고 이게 기본적인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은 뭐 서버 몇 번 해본 분들은 다 아시니까 가서 1, 2, 3, 4 해보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서버에 크리티컬하게 이제 뭐 이슈나 임팩트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랜덤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고객분들이 뭐 패스워드 체인지를 꼭 하시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그 패스워드 랜덤리 이제 그 만들어진 패스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서버 보안이라 하면 서버의 위에 있는 애플쉘 레이어 쪽은 아니고 그건 이제 원래 이제 서버 보안 업체들이 하는 거고 이건 시스템 레벨에서 그렇죠. 시스템 레벨에서 하지만 이 시스템 레벨도 간과하면 되지 않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자 이제 그럼 라인업 좀 보도록 할까요? T640이 이번에 웨이브 2에서 새로 나온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 T640은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워 형태의 서버예요. 근데 보통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IT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타워 서버를 사실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타워 서버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렉 마운트 환경에는 잘 맞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세워놔야 되는 서버.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발을 하시거나 이런 쪽에서는 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은 있어도 잘 사용을 안 하시지만 근데 이게 또 타워
클라우드 서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T640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커블도 되고 레고로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5U 정도의 이제 그 샤시 구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GPGPU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할 때도 뭐 300W짜리 GPGPU 지금 나와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GPGPU도 뭐 4장까지 장착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FPGA 카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때 얘는 이제 폼이 크다 보니까 2.5인치 디스크 같은 경우는 36장까지도 장착이 돼요. 자, 그러면 T640은 어떤 분야에 좀 적합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좀 AI 쪽에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 쪽에 GPU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집적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에도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올인원 해가지고 넣어서 활용하셔야 될 때도 뭐 T640 같은 경우도 장비를 채택을 하시면 나름 되게 나쁘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신규로 뭔가 데이터를 좀 이렇게 분석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럴 때 금방 할 수 있겠네요. 그럴 때 할 수 그렇죠. 저 저렴한 비용으로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폼팩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또 얘가 T64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희가 메인스트림급 서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NVMe도 지원하고 뭐 NVMe SSD도 꼽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멀티벡터 풀쿨링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한 용도로도 다 활용이 가능한 기능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좀 특수 용도의 장비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440은 요거의 로엔드 모델이고요. 약간 로엔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조금 차별점은 T640 같은 경우는 사실 범용적인 오피스 모델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얘는 왜냐면 조금 하이엔드까지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사실 우리가 보통 어디에 많이 제한이 되냐면 그러니까 브랜치 오피스나 로보라고 여기 로보라는 말이 써 있을 텐데 리모트 오피스, 브랜치 오피스를 뭐 약자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데에 보통 서버 한드웨어를 놓고 거기에 협업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한다라든가 본사와 연계되는 이제 뭐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할 때 이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 한 대에 쟤도 타워 형태이기 때문에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투 CPU를 지원을 해서 뭐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문제없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얘는 아까 T640처럼 이렇게 다시 눕혀가지고 레그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여기 안 보이길래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R540은 어떤 업무에 적합할까요? 이거는 이제 렉타입의 서버인데요. 얘는 이제 얘도 2U 샤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 스트림을 가지고 있는 740이나 740XD라고 하는 모델이랑 이제 동일한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3.5인치 디스크만 장착이 돼요. 가성비가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가격에 민감한 데, 맞습니다. 예산에 민감한 데가 이게 되겠죠. 3.5인치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용량 디스크들을 보통 사용을 하고 또 그런 고용량 디스크들 여러 장을 장착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분산파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서 뭐 이제 뭐 어떤 뭐 하두비 뭐 빅데이터 얘기하면 이런 이제 어떤 뭐 스토리지 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될 때 이제 그런 용도로 적합한 거죠. 왜냐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난 그런 용도로 쓸 건데 이거를 굳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740이나 740XD를 꼭 써야 될까? 그렇죠.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고객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맞춤형으로 나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440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고요. 그거도 약간 틀리지만 요거는 원유 장비인데. 원유 장비입니다. 네, 원유 장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실제 하이퍼 스케일의 웹 서버나 아니면은 이제 뭐 프론트엔드 단을 커버리지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또 이것도 640이랑 약간 비교가 되지만 640이라고 하는 거는 원유 장비, 그러니까 덴시티가 높은 원유 장비이긴 하지만 사실 미션 크리티컬한 우리가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고성능을 좀 써야 되고 아주 안정적인 환경에서 써야 되는 것들을 좀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 서버들을 이제 구축을 할 때는 이게 좀 적합하다. 640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도 좀 써 있는 것처럼 뭐 HPC 같은 거 컴퓨터 계산 노드나 또는 이제 웹텍 쪽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부장님도 이거 엄청나게 이게 라인업이 계속 매년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년 몇 번씩에 바뀌고 막 발전되잖아요. 이런 걸 다 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뭔가 고객을 상담했을 때 정말 진짜 컨설팅처럼 해줘야겠네요. 맞춤형으로 제시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이 다 서버를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사실 메인스트림급의 서버들에 되게 익숙해하세요. 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느 벤더의 장비들도 그렇죠. 네. 가장 많이 팔리고 뭐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굳이 그렇게 좀 고가의 비싼 서버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게 많거든요. 특히 요새 나와 있는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요새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은 사실 이런 것들로 커버리지 하는 게 외려 더 적합한 경우들도 많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효율적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자, M640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 나와 있던 타워나 렉처럼 뭐 이렇게 한 개가 개별적인 서버로 작동하는 거라기보다는 블레이드 타입에 들어가는 이제 모듈형 서버이고요. 이 모듈형 서버도 이제 인텔의 제온 아키텍처가 바뀌면서 새로 출시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메인스트림급 서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블레이드 노드임에도 불구하고 다 적용이 돼서 이제 뭐 확장성이나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자, 여기서 보면 맨 위에 고집적 Anything as a Service 이거 SaaS라고 뭐라고 있습니까? XaaS를 뭐라고 어떻게 있죠 이거를? 왜 소프트웨어 애저 뭐 서비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SaaS, 그러니까 요새 이거 그러면 Anything as a Service라는 건 뭡니까? 이건 파스, 사스, IaaS 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뭐든지 as a Service는 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가 높은 서비스들에 적합하다라는 건데 사실 뭐 이런 마케팅이 국한되실 필요는 없고요. 알았어요. 궁금해서. 그냥 자, FC640은요? FC640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자랑하는 장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점이 많은 반면에 또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샤시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고 뭐 아이오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객분들이 이게 참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제 망설이시는 게 되고 또 렉타입의 서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시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FC640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FX2라고 하는 이제 플렉서빌리티 아주 높은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모듈인데, 이 FX2 같은 경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투유 샤시에 컴퓨팅 노드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컴퓨팅 노드뿐만이 아니라 뭐 스토리지 노드나 이런 것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후면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 아이오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는 뭐 스위치 모듈이나 이런 것들 같이 통합을 해서 이거 지금 FC640 같은 경우는 이제 FX2라고 하는 투유 샤시에 4 노드가 들어가는 컴퓨팅 노드가 4개가 들어가는 장비가 새로 나온 거고, FC 이제 뭐 440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거는 투유 샤시에 8노드까지도 이제 장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은 아주 작은 이제 투유 폼팩터 내에 컴퓨팅 노드나 이런 것들을 4노드까지 장착, 8노드까지 또는 뭐 이제 좀 마이크로 서버나 이런 걸로 가면은 16노드까지 장착을 해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직접해서 해야 되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꾸미실 때 최적화해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은 답변하시면서 답변해.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짧고 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종호님은 서버 운영을 오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저하된 현상이 발생하는데 델 EMC 14세대 파워엣지 서버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이 좀 되셨는지요? 너무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질문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인프라가 이렇게 속도가 저하되는 이유들은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저희의 시스템 자체가 좋아진 거라기보다는 인텔의 아키텍처 자체가 기존에는 사실 이제 시스템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결국 CPU랑 연관이 되는 여러 가지 인터커넥팅의 환경들이 사실은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O 모듈들이 많이 다 붙이는 것만큼 이런 통로나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퍼포먼스에 좀 제약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제공되고 있는 I/O 슬롯이나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사용을 해도 그런 저하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형태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계시면 저희가 더 전방선분들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설문의 맨 마지막 저희 토크IT 뭐 바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사용자도 계시겠지만 뭔가 IT 쪽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IT 비즈니스를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토크 IT 비즈니스 멤버십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다 좀 기입을 해주시면 IT 비즈니스 하신다고,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그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강용우님하고 김태형님 다 그 파워에치 서버에서 UPS나 항원항습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이 뭐 되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네. 뭐 과하게 드리지는 않았지만 네네. 또 얼핏 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뭔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UPS나 항원항습이 없어도 네. 뭐 서버를 그냥 운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지는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0도에서 365일 개런티 합니다. 네네. 라고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왜냐하면 모든 기기는 다 수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적정한 온도, 좋은 환경에서 운영이 돼야 이 기기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 특히 먼지 이런 부분들 네.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운영을 해주셔야지 시스템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UPS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가 나가서 전원이 차단이 됐을 때 네네. 서버가 이제 버티기 위해서 이제 켜져 있게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버에 내장돼 있지는 않고 네. 별도의 UPS가 있어야 네. 이제 서버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가 됩니다. 윤은국님, HP의 경우 인클로저를 통해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파워에치의 경우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뭐 모델마다 다 틀린데 아까 그러니까 이게 HP도 그러니까 저희 경쟁사들이 사실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들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뭐 740XD 같은 모델들, 그러니까 진짜 디스크를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경우들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T640 같은 경우도 사실 뭐 HDD 같은 경우를 2.5인치 디스크를 뭐 이제 36장까지도 장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740XD 같은 경우는 이제 NVMe SSD 같은 경우도 뭐 24장씩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게끔. 네. 그리고 또 뭐 3.5인치 디스크 같이 이제 디스크를 용량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14장 이렇게도 꼽을 수가 있게끔 이제 조금 그런 폼팩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고 네네. 또 모든 서버들이 저희가 지금 다 설명을 다 될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네.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내가 고려하지 않고서 오더를 하시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인클로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 디스크를 많이 쓰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요건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맞는 인클로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네. 플랫폼 내에서는 다 제공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모델들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윤은국님, 모바일에서 연동 시에 접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버 네트워크가 DMZ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요? 클라우드 등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아까 이건 아이들이 저희 퀵싱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퀵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는 게 사실 기본이 와이파이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서버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서버 관리하는 입장에서 렉마운트되어 있는 서버 앞에서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뭐 근거리에서 이 서버가 어떤 역할이지, 어떤 컨피그레이션이었지, 네. 뭐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스마트폰을 대듯이 해서 본다라든가 또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멀리 떨어진 데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저런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원거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좀 가능하시겠죠. 네. 자, 박지규님, 파워에치 서버 사용 시에 OS 배포, 펌웨어 업데이트 등 시스템 관리가 중요한데 지능적인 자동화 시스템 관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명을 많이 못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게 뭐 이번에 새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저희가 뭐 예전 세대부터 이미 OS 배포나 그다음에 펌웨어 네.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다 한 방에 이제 할 수가 있는 이런 모듈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펌웨어나 이런 것들을 뭐 레퍼런시토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뭐 적정한 펌웨어나 이런 것들을 뭐 설정할 수가 있게끔 하는 이제 기능들은 예전 세대부터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권태훈님께서요. 파워에치 서버에 장착되는 CNA 컨버지드 네트워크 어댑터 모듈은 한 개의 포트당 최대 몇 개까지 논리적 세그먼트 설정이 가능하고 세그먼트당 QoS 설정이 가능한지요?
저거 가능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는 CNA 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엠파라고 해가지고 네. 포트당 4개까지 일단 파티션을 쪼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카드마다 틀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듀얼 포트 이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이제 NIC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저런 엠파 네트워크 파티셔닝을 나누는 이제 포트들이 좀 제한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쿼드 포트짜리 뭐 NIC 같은 경우는 네. 텐지 NIC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트당 두 개씩 뭐 엠파를 나눈다든가 뭐 어떤 거는 뭐 4개씩 나눠주는 것도 있긴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포트당 4개씩 나눠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설정에 따라서 그런 뭐 밴드위스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보니까 3개 정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4개까지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나눠놓은 거를 티밍할 수도 있고요. 네. 묶어가지고 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확보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뭐 컨설턴트 분들이랑 그 비즈니스 업무에 맞춰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네.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밸런싱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자, 임영호님, MVDIM 기술이 서버 성능 향상에는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MVDIM이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중화 대안이라든지 장애 발생되어도 시스템에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구조인지요? 이게 사실 저도 이 MVDIM의 컨셉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또 아까 제가 대표님 PD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트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분명히 획기적이고 좋은 기술이긴 한데 이게 만약 장애가 났을 때 메모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기본적인 메모리의 어떤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애가 나면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은 있지만 ECC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 통해 할 수는 있지만 슬롯 하나가 장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스템은 크리티컬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블록 디바이스처럼 쓸 수가 있고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는 영역이면 분명히 저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답변 못 드리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안상수님, 아이디렉이 예전에는 모듈형으로 따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메인보드에 온보드 되어 있더군요. 이번 14지도 온보드인지요? 운영 중 디렉 펌이나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러 쪽이 망가지면 메인보드를 통째로 바꿔줘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듈형으로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렉 모듈만 가지고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상진님은 아이디렉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 이전 세대보다 빨라졌나요? 저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저희 서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사실 근데 또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게 또 뭐 그전 약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사실 많이 사용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거만큼 또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근데 저런 건 해결이 됐습니다. 예. 안상수님은 레이드 컨트롤러 배터리는 요즘 괜찮은지요? 예전에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서비스 가용률이 떨어지거나 라이트 캐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레이드 컨트롤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개선된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슈들이 사실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불안정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키텍처마다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재성님은 요즘 이제 입찰 진행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작업 시에 이런 거를 뭐 영업할 때, 사업할 때, 이번 14세대 파워 엣지 서버의 경우 경쟁사 HP 제품하고 또 다른 타스 제품하고 뭔가 이거하고 극명하게 차별화된 조항이 뭐 있는지. 사실 이거 너무 나간 질문이에요. 제가 이걸 뭐 생방송에서 공개되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미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 더 좋다. 뭐라도 하나 더 들어가. PCI 슬롯이 우리가 더 많아요. 이런 거에 집중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대를 이제 거의 7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경쟁사가 뭘 하는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네가 뭐 디스크 하나 더 들어간다더라, 2개가 더 들어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입찰을 하시고 조작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지금도 꼭 해야 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어카운트 담당하시는 뭐 이제 그런 컨설턴트 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뭐 거의 다 그런 거 영향하지 않는다. 신재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재수님처럼 아까 IT 비즈니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따로 저희가 클로즈된 방송을 내년도 할 거거든요. 네. 거기서 뭐 우리가 욕 빼놓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뭐 진짜 우리가 뭐 누가 잘났네, 그렇죠. 못났네 이런 얘기 지금은 아무래도 이게 오픈된 거니까. 이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정동환님, 엣지 서버 여러 대를 블레이드처럼 구성이 되는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좀 더 자세하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권태호님은 대리 MC에는 GPU 전용 서버 모델이 있는지요? GPU 전용 서버 모델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출시된 지금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GPU 전용 모델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13세대부터 있었고 그게 저희는 장점이 원유 타입의 GPU가 내장이 장착이 되는 장비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발열이나 이런 것들 기술들이 내장이 되면서 실제 GPU를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C4130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지금은 C4140이 런칭이 됐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GPU 컴퓨팅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어쨌든 엔비디아 GPU이고 엔비디아의 그 V100이라고 하는 이제 볼타 아키텍처가 채용된 GPU가 나왔는데 그게 내장까지 장착이 되는 C4140이라고 하는 장비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8소켓이나 16소켓의 장비는 만들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희님, 다른 렉에는 잘 안 들어가는 델 서버가 있던데 렉도 같이 구매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 렉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산업 표준에 따른 렉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 자체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서버가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서버가 좀 뒤로 길다든가 이러면은 뭐 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딥렉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돼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렉도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요. 대렉을 공급을 하고 있고. 박재범님, 블레이드 서버 렉의 UPS는 렉당 보호가 좋은지 중앙 집중 관리 방식이 좋은지 각각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잠깐만, 제가 좀 UPS는 렉당. 글쎄요, 이거는 뭐 제가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임종환님, NVDIMM 디스크는 모든 14세대 서버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특정 모델로 제한되는 건지? 그리고 가상화에 특화해서 포커싱된 모델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요? 일단 NVDIMM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오늘 웨이브 2를 말씀을 드렸는데 웨이브 1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장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웨이브 2에서는 아까 T640이랑 그 다음에 아까 그 모듈형 서버들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440이나 R440 이런 거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차별화를 둔 거죠. 저희가 어차피 고객분들이 그런 용도로 저런 NVDIMM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와 있는 장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상화에 특화되어 있는 뭐 포커싱된 장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장비들로는 저희가 이제 뭐 근데 그것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R740이나 아니면 R640 같은 장비들이 가상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고객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FC640 같은 경우가 아까 투유 샤시에 서버가 네노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실제 네노드 정도가 되는 가상화나 이런 것들 구성하실 때는 투유 샤시 내에서도 그냥 끝낼 수가 있고 거기에 공유되는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실제 이제 그런 모듈형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채용을 하시면 조금 더 가상화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자, 박성님, 델 서버의 서비스 정책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오케이, 패스. 이문규님,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궁합이 있는지요? 14G 서버의 OS는 어떤 걸 권고하시나요? 글쎄요, 저거는 뭐 권고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티되어 있는 뭐 레드햇이나 윈도우즈 서버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계열들은 다 풀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최성감님은 이센셜과 엔터프라이즈와 혼용 관리가 가능한지요? 안 됩니다. 에센셜과 엔터프라이즈는 별도로 운영하셔야 돼요. 김종우님은 14세 웨이브 2 모델은 가격 상승이 있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글쎄요, 이거 제가 뭐 세일즈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 가격 얘기는 좀 드리고. 또 아까 보니까 뭐 가성비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 라인업들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춤형으로 나왔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서버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들 중에 하나가 CPU예요. CPU를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인데, 근데 인텔의 CPU가 이제 스케일러블 아키텍처 그 스카이레이크로 바뀌면서 사실 고객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라인업들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인지 자체가 이제 가격 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잘 따지시면은 오히려 이제 기존에 내가 쓰던 이제 예전 장비들보다는 더 좋은 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잘 컨설팅을 해서 고객분들의 워크로드에 적합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립니다. 이현주님, 장비실에 렉에 서버를 설치하고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재 팀뷰어를 이용했는데요. 강의 중에 말씀하신 VM웨어로 관리 콘솔을 이용하면 각 서버의 화면들을 멀티뷰어로 구성해서 윈도우 상태 모니터링도 할 수도 있는지요?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동작 상태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저희 오픈 매니저 엔터프라이즈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각 서버의 화면들을 저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서버의 화면을 모두 멀티뷰어로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각 서버의 그 콘솔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하이라이트 시켜놓은 장비의 그 화면은 한 개의 화면은 저희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근데 저게 아마 저희 기술을 담당하시는 이제 고객 아마 접점에 계신 분이 얘기 좀 해보시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냐면 관리 모니터링에 관련되어 있는 API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서버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을 고객분들이 뭐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그러니까 뭐 오픈소스 또는 아니면 고객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툴들이랑 연동을 할 수가 있는 API들을 제공을 하니까 저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API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런 시스템에 연동을 하시면 각 서버가 그런 데이터들을 만약 예를 들어서 뿌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뭐 구현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랑 얘기를 하시면. 박원님, 보스 BOSS에서 OS가 손상되면 백업 OS 이미지를 불러오는 중 혹시나 OS 리커버리 영역도 기본 OS 손상된 것처럼 같이 손상될 확률이 있는지요? 글쎄요, 저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임근식님, 14세대 파워 엣지 서버도 바이오스 레벨의 네트워크 가상화를 포함하고 있는지요? 바이오스 레벨, 그게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 파티셔닝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지현님은 조달 나라 장터에 등록은 안 하는지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답변하셨네요. 그런가요? 신재성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안 한다고 답변하셨나요? 한다고 답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연락 달라고. 네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해보시니까. 네. 재미있고요. 또 질문들이 되게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게 잘 답변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이제 올해 토크 IT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내년도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그 1월 23일인가 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이거대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B2B 뉴스쇼처럼 해가지고요. 우리가 일반 IT 분야 또 이제 AR인지 뭐 그다음 IoT 같은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쪽, 또 보안 쪽 이렇게 화수목 오후 4시에 격주간으로 그 전문 기자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한 분만 게스트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뭐 CNN 뉴스나 뭐 이런 뉴스쇼 같은 거 보면 다양한 게스트들이 나오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제 희망사항은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뭔가 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우버를 만든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제가 페이스타임으로 같이 이제 메일로 보내가지고 해서 같이 미리 인터뷰한 것을 그 약간 영어 자막해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보여주고 하여튼 좀 다양한 것들을 좀 그때는 뉴스쇼기 때문에 너무 실무적인 이렇게 질문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다양한 관점들을 거시적인 관점을 좀 하는 것들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 토크IT 저도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토크IT 분들 몇 분 한번 뵌 적은 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좀 내년도에는 저희가 뭐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좀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프에서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그때 약간 좀 말랑말랑한 좀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좀 그렇게 예를 들면 요새 IT 분야에도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IT 분야에 좀 재밌는 책들 저자 모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용자분도 계시지만 아까 신재성님처럼 IT 비즈니스 하실 분들은 저희 톡카티 페이지에 그 비즈니스 멤버십 신청하는 거가 있고요. 페이지가 있고 또 오늘 설문하실 때 맨 끝에다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비즈니스 멤버십 저희가 그 멤버십 신청서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끼리는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욕 빼고 아주 진하게 뭐 경제사 완전히 풀어헤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좀 내년도에 많이 변모했고 내년도에 또 저런 것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할 때 그러니까 수출하는 토크 IT,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토크 IT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변화들은 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그래서 그동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또 가능한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도에 우리 더 서로 발전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